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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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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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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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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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num나님, 우는아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용님, 에코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근황 없이 바로 우리 콘텐츠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박 박사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그 채용 공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의 채용 공고 토파보기 같은 그런 시리즈가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AI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오늘 박 박사는 어떤 종류의 채용 공고를 준비했습니까? 라고 말을 네, 하는데 화면을 띄우고 계시네요. 뭐 공유하기만 누르려고 그랬더니 뭐 돼버리는 바람에 네. 오늘은 채용 공고 전체를 제대로 다 토파보자라기보다는 채용 공고를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채용 공고 내에 이제 요즘에는 데이터에 관련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도 공고를 봤는데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서 이해가 안 간다거나 이걸 뭐 한다는 거지? 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고의 퀄리티 이런 데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있는 이제 회사 내부의 이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아마도 데이터 인프라 혹은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에 관련된 주제들은 용어들이 어색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관련된 주제로 몇 가지 지원서를 보고 거기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목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양성이 좀 넓다 보니까 심지어 각자의 필드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어색하거나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용어를 잘 모르거나 이거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같은 걸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단어 중에 저도 실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볼 텐데 어떻게 찾아보게 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한번 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은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라고 지금 링크드인에서 검색한 첫 번째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팀 리더. 저는 인프라랑 플랫폼을 같이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놀라운 단어가 섞여 있는 이 자체에서 어쨌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이라서 회사를 가리지 않았어요. 전에 한번 조 과장님이 이제 JD 쪽 얘기를 할 때 회사 이름을 좀 가리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했던 걸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맥락은 좀 빼고 얘기해보자 같은 이제 기획을 한 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동영상 채팅으로 유명해진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 다음번 서비스들을 만들었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글로벌로 큰 인프라를 다 감당하고 있는 회사 중 한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커넥트 플랫폼 디벨롭먼트는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프로덕트 데브, SRE, 데브옵스, 코어 플랫폼 IT 등 구성원들이 모여 중앙 플랫폼과 시스템 인프라 개발 운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SRE가 뭔가요? SRE. 사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라 그래서 어떤 서비스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동작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바탕으로 전문 엔지니어링을 하는 직군을 뜻합니다. 이 SRE는 구글에서 처음 제시한 직군 용어이고, 데브옵스라는 용어가 이제 세계에 소개될 때 데브옵스는 약간 문화처럼 취급되는 반면에 SRE는 전문적인 어떤 직군 그 자체로 이제 소개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트위터가 아파요, 아니면은 깃허브이 지금 안 되는데, 아니면은 챗GPT가 갑자기 뭐 먹통이 됐어요 같은 거를 막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먹통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마땅히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죠. 코어 플랫폼이 코어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선 플랫폼이 뭐냐부터 정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인 플랫폼에서는 기차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적 플랫폼을 더 익숙하게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게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아니면 어떤 사람과 그 어떤 회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식의 플랫폼 서비스들을 보통의 플랫폼이라고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 플랫폼이라는 맥락에서의 플랫폼은 어떤 걸 만들기 위해 쓸 수 있는 도구들의 총합,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인프라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총합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코어 플랫폼은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가 자기들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자체 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회사 내의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로서의 플랫폼을 그 자체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비슷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게임 개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다 그 플랫폼이라고 설명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나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커넥트는 개발자도 많고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어떤 단일 개발자 혹은 작은 개발 단위의 팀이 그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기에 리소스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어려워 본질에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코어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단어를 지정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인터널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 전용 도구,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도구나 운영 환경 같은 걸 총칭하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코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들은 뭔가 그 도구 이름이겠죠? 아주르, 하쿠나 라이브, 하이퍼 커넥트 엔터프라이즈, AML 요 3개는 여기에 서비스 이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ML 미디어 등은 아마 자기네들이 다루고 있는 일반 도메인 분야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 모든 서비스의 인프라와 공통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여기에 공통 플랫폼을 코어 플랫폼을 번역한 용어로 보이네요, 저한테는. 기술을 제공하고 유관 부서와 적극적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사 기술 조직의 사일로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이 뛰어난 엔지니어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일로가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각각의
팀끼리만 일하기, 팀 내에서만 정보가 돌고 외부로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뭐지? 다른 회사인 것처럼 일하기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소개가 됐고, 반대로 사일로화를 장려하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오. 왜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업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로 동작하기로 하거든요, 과도한 정보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업무에 집중하고, 그런 정보 공유는 어 뭐지? 가벼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문서라든지 다른 걸로 수행해라. 전체 공개를 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라라는 식의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토스에서 사일로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위에서 뭔가 지시를 받을 걸 대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일로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일로를 권장하는 조직 중에 하나로 토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사일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일로화가 그 애플에서 말하는 스타트업 문화나 정신 같은 느낌의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깐 제가 겪었던 대기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뭐 하나 결정하는데 여러 유관 부서의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일로화를 만들면 그 피드백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고거를 권장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지향하진 않는다. 뭐 기본적으로 전사기술 조직의 사일로화는 모든 조직 내의 개발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조직이다 보니, 요 조직만을 놓고 보더라도 얘네는 사일로하면 안 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맞아요. 회사 내에 협업하지 음. 않고 각 팀끼리, 예를 들어 나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팀을 깎아내리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독립적으로 일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일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좋습니다. 아마 플랫폼 디벨롭먼트가 좀 더 큰 조직, 그러니까 부서 레벨의 무언가인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네. 디파트먼트입니다. 네. 좋아요. 그 네. 용어를 HR 입장에서 소개해 주시죠. 뭐 디파트먼트요? 예. 팀과 부서입니다, 부서. 디파트먼트의 차이? 예예. 팀과 디파트먼트의 차이. 팀은 상시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조직이고. 네. 그렇지 근데 않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뭐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디파트먼트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조직 구조에 속하고 팀은 그 하위 구조에 속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디파트먼트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약간 개발스러운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자주 쓰는 용어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번역한 걸 수도 있겠다. 보통 사업부 아래에 인제 팀들이 음. 있는데, 사업부니까 비즈니스 디파트먼트라고 할 때는 부를 디파트먼트라고 좀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뭔가 인제 그 플랫폼 디파트먼트가 있고, 그 밑에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팀, 뭐뭐 무슨 팀, 뭐뭐 무슨 팀, 이런 식으로 인제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단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팀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모여 전사 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을 효율적이고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인지령을 수행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팀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 보네요. 전사 조직을 위한 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들을 코드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인프라이즈 코드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걸로 보이고요. 인프라의 관리가 전통적으로는 운영팀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설정을 한다거나 실제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거나 설치를 한다거나 등등의 일들이 있어 왔던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코드 작성하는 것 같이 인프라를 정의하여 사용한다라고 해서 인프라이즈 코드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프라의 관리가 명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문서에 써져 있는 대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프라이즈 코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프라이즈 코드 방식을 사용하되 정리라든지 공유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가 클릭으로 인프라를 만들면 코드로 관리하는 게 아니죠. 클릭이라는 게 마우스 클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드 어. 관리한다의 범위도 명령형 코드 관리 방식도 가능해요. 되게 많은 클라우드 인프라들이 CLI 그러니깐 아.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어떤 걸 아. 생성해."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프라이즈 코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코드 기반의 반대 개념이 GUI 기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깐 이 인프라이즈 코드를 지원하는 GUI도 있어요. 그러니깐 이게 GUI와 코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음. 명령적이냐 선언적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해야 돼서 명령적이냐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명령을 수행할 때 "VM CPU 4 개짜리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건 명령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 나한테 CPU 4 개짜리 VM이 필요해."라고 하는 게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인프라이즈 코드는 음. 뒤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 CPU 4 개짜리 VM이 필요해."라고 작성을 해 두면 그거를 desired state 내가 지금 바라는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그 상태랑 맞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고 맞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맞는 상태가 되도록 조정해요. 그걸 인프라이즈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CPU 4 개짜리 VM이 1 개 필요해."라고 작성을 해 두면 인프라에는 CPU 4 개짜리 VM이 1 개가 최종적으로 있을 거고 걔가 문제가 생겼든 늘어났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1 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무언가가 대신 떠 있어요. 그거를 선언적으로 작성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선언적이지 않으면 CPU 4 개짜리 VM 1 개 생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VM이 뭔가 망가져서 멈췄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는 CPU 4 개짜리 VM이 1 개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명령형일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언적으로 관리할 때의 장점은 선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운영 관리에 노력을 좀 적게 들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세팅을 해야 된다는 노력을 들여야 되긴 하지만. 음. 이 일단은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는 거 좋은데 왜냐면 선언적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진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 자체를 예. 기은님하고 조 과장은 지금 이해가 됐죠? 저만 이해 못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방송 진행을 위해서. 아니 나는 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명령과 선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나는 박 박사가 예를 들어주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게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음. 명령은 나에게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밥을 사라. 이게 명령인 거고. 선언은 나는 배고프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선언이니까. 거봐. 그것조차도 그치. 지금 예시에 비유하자면 "나는 항상 배부른 상태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명령과 선언을 알겠어. 예예예예. 그렇게 선언을 해 두면 그게 코드로 작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제가 배고픈 상태인지 계속 보고 있다가 배고픈 것 같으면 밥을 줘 갖고 배부른 상태를 계속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떤 우리 그 느낌이냐면 유통에서 뭐 발주할 때 네. "몇 개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몇 개를 채워 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일까요? 매번 비슷해요. 주문할 때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깐 왜 코드 네. 기반이냐 아니냐랑 연결되는 거예요? 제 질문은 어 코드 기반의 반대가 뭐냐는 거였는데. 아. 그게 이제 이 단어가 나올 때 초기의 컨텍스트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코드라는 게 뭐라 그래야 돼? 명령형 코드조차 사실 수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 뭔지 알겠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아니야 지하철을 그거. 탔어요.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봐봐. 알았어. 봐봐. 내가 지하철을 탔어. 근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자야 돼. 그래서 옆에 앉은 김 팀장한테 저 왕십리에 오면 깨워주세요 하고 자. 이건 명령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마에다가 왕십리에서 깨워주세요 하고 자. 그러면 선언을 한 거지. 이거 맞지 이마에다가 않습니까? 명령을 한 거지. 아니지, 이마에다 코드를 짜놓는 이마 거지.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아니야?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고요. 제 질문은 네. 다시 코드 기반의 반대가 뭐냐가 질문이었는데 아까 박 박사가 클릭이라 그래서 네. 저는 그럼 이게 코드. 코드 짜는 거랑 마우스로 클릭하는 구입 방식 그 차이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박 박사 얘기를 한 게 코드로 써놨지만 코드 기반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코드라는 것의 정의를 지금 여기서 하려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예를 들어 쉘 음. 스크립트도 코드를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쉘 스크립트가 뭔지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예.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송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도 돼요. 이거 그런 내가 이런 느낌이야. 식으로 계속 내가 물어봐? 영어 그것도 사전을 괜찮긴 한데. 찾았는데 예. 영어 네. 사전에 설명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아, 그래서 그 단어를 또 찾으면 원래 또 다른 기본 단어가 나와. 그래. 기본 몇 천 개 단어 알고 그다음에 영영사전 볼 수 있잖아. 근데 아까 계속 네네. 막 배고픈 상태인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아까 명령형일 때는 그걸 보는 걸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해요. 그 부분을 코드가 안 그치. 하고 프로그램이 안 하고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음. 한계가 우리는 그러니까 상태를 기대하는 것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명령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과 명령형의 의미가 1:1로 같냐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 인프라이즈 코드라는 컨텍스트에서 명령형과 선언형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프라가 SR이라든지 데브옵스가 하는 일이기도 한데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려면 컴퓨터가 닿았을 때 있어야 돼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았어. 그러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가 뭐 하나가 장애가 나서 4대 됐네? 한 대 더 켜. 라고 내가 클라우드에다가 클릭을 해 갖고 뭐 하나 더 만들어요. 이게 명령형인 거죠. 왜냐면 내가 보고 있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걸 내가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코드에다가 나 5개 필요함이라고 해 놓고 명령을 내려놓고 저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코드가 대신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아. 프로그램이 계속 대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 요즘은 이거를 AI로 판단해서 하는 조직들도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인프라이즈 코드의 넥스트가 AIOS이기도 해요. 음. AIOS의 단점은 AIOS의 극단적인 단점은 모든 인프라의 운영 비용보다 AI 인퍼런스 운영 비용이 높아 갖고 쓰기 힘들다죠.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챗GPT와 클라우드한테 해 봤거든요. 네. 좋아요. 데이터 인프라를 코드 기반으로 관리한다는 게 뭐야? 그럼 코드 기반의 반대는 뭐야?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둘 모두 코드 기반의 반대는 GUI 기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네. 동시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야, 왜냐면 방송 지금 GPT 끼는 건 반칙이야.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해줘요. 습관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납득을 하고 싶어 가지고 해 봤는데 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너 나중에 강의할 때 너 수강생들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아니요. 저는 강의할 때 제가 켜 놓고 합니다. 저는 물어볼까요? 이렇게 수강생분은 하는구나. 당연히 켜고 하실 거라고 전제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네. 박 박사 요거를 오늘 이 네. 공고 하나만이라도 잘 끝내는 걸 목표로 합시다. 2개 아니 보세요. 공고가 아니라 지금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크롤이 어쨌든 안 이거 내려가. 하나만 세 문장 완벽하게 했어. 하는 세 거 문장. 이거 목표로 어떡할 하자고. 거야? 지금 옆에 뭔가 2개나 더 떠 있잖아. 부담스러워서 그래. 아직 리퀘어먼트도 안 갔다는 게 놀랍긴 한데 사실 3개쯤 네. 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 요거 이거 하나만 너무 제대로 합시다. 요거까지 다 볼 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가시죠. 다양한 모던 데이터 플랫폼에 필요한 도구, 사스 등을 연구하고 프로덕션에 도입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전사 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구나 관행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던 데이터가 뭐야?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
모던 아트야? 뭐야? 왜 모던이라는 말을 여기 쓰는 거야? 아, 왜 자꾸 아, 따져? 진짜. 요즘에 하나 보지. 요즘에 개발됐나 보지. 혼잣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던은 약간 힙하다? 억지로 좀 해석을 해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써야지 왜 네이티브? 모던이라고 쓰는 거야? 왜 아이, 그러냐 진짜. 왜 알짜리 닦아서 그러냐면 몰라요? 이 데이터 플랫폼을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구글이고 하드 에코시스템 등등으로 표현되는 게 약간 전통적 데이터 플랫폼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던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하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면 온프람밖에 없었던 시절. 이제 그 이후에나 클라우드가 나왔으니까. 그런 시절의 도구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구성하면 좋겠는데 같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 구성 기획들이 생겨나고 그게 어느 정도 1차 세대, 2차 세대 정도 이제 겪으면서 자, 이렇게 봐봐라.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데이터 플랫폼은 이래라고 소개하는 무언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이거의 요즘 끝판왕으로 있는 게 이제 메쉬 플랫폼 같은 겁니다. 데이터 메쉬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로 안 하기도 해요, 여전히? 그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즘에 서비스하는 곳들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는 컴퓨터 기반으로 일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건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 뭐 극단적으로 그냥 기술 도구를 선택해 보면 핫도브를 계속 쓰는 곳도 있겠죠? 근데 핫도브를 쓰는 곳을 모던 데이터 아. 플랫폼을 쓴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강조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쵸. "요즘 기술 쓰고 음. 있으니 와서 배울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라고? 고런 요즘 기술이라고요? 근데 이제 훨씬 멋있지. 지금 말하는 모던 데이터 플랫폼도 제 감각엔 10년 내외, 10 년에서 15년 내외기는 해 갖고 쪼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리고 필요한 도구라고 했으니깐 뭐 심지어 저것조차도 스파크 이후 레벨의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저 모던이 정말 모던이라고 해 봐야 옛날 거다 이런 의미요? 박박사의 지금 말은? 어 방금 말한 스파크가 하도 바로 다음 거거든요. 아. 예. 되게 미묘하게 근데 스파크가 발전을 잘해 와 갖고 굉장히 지금도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스파크와 지금의 스파크가 좀 다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스라고 하는 거는 운영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웹 서비스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이라고 하니 그거는 자기들 제품에 도입하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 전사 직원이라 된 표현이 저는 되게 신기한데 아니 모든 조직이 그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회사의 조직원들이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돼. 같은 환경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 뭐 정도 그것도 얘기인 그렇죠. 걸까요? 그리고 이런 전담 조직, 전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있다는 소리는 사이즈가 크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음. 그러냐면 공통 기능으로 이렇게 조직을 뺄 정도가 되려면 얘네가 만드는 리소스 투입만큼의 것이 다른 애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몇 배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시도할 수 있거든요. 음. 예. 아, 그래서 그 일을 예. 따로 시킬 만큼. 네네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데브옵스 전담 엔지니어를 1명 채용하는데 어 조직에 따라서 개발자 50 명에서 100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어. 요즘은 좀 달라요. 제가 벌써 한 그래 봐야 한 3-4 년밖에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한 20 명에 1명 정도? 그리고 근데 데브옵스 명수가 많아질 수는 없는 운명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리 많아져도 몇 명밖에 안 돼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서 데이터 플랫폼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 3명 있지 않을까? 음. 실상은 보통 그렇다라는 예. 거군요. 아마 음. 팀장에 같이 일할 사람 2-3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조직에 따라서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말한 3 명은 개발자를 뜻해요.
이 조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수가 많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그 일을 서포트하는 다른 직원들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데이터 모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CI/CD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테이블 형식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한 곳,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곳에 위치시키기라는 기능을 하는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그 단계에서 데이터가 적절하게 들어가는지를 검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더하기 어떤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생겼냐라는 걸 기록해 둔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CI/CD는 실행하면서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서버에 올린다 정도로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하우스 시스템의 데이터 인제션을 일관되고 변화 관리에 유연한 형태로 응원수를 연구하고 수집 퀄리티 관리를 담당합니다. 인제션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고 생소한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직접 용어 상으로는 그 섭취라고 표현되고, 여러 데이터를 데이터가 아주 빠르게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저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진 않지만, 원래 있던, 이 단어가 있기 전에 원래 있던 용어는 스트리밍 처리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구분되게 처리됐던 이유는, 스트리밍 처리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처리처럼 됐을 때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데이터의 저장 쪽이 조금 더 집중되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집 자체가, 그러니까 수집되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기대하진 않고, 수집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되어서 단어를 분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스터널 인하우스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이 조금 더 없으시다고 하면 넘어가 볼게요. 저 왜 점을 2개밖에 안 찍었을까요? 조인하신다면 점점. 3개 찍으면 아저씨예요. 아니야. 잠깐 한숨을 쉬었는데 왜 한숨을 쉬었냐면, 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이거 현업에서 응? 쓴 이 JD를 HR에서 검수를 안 했네. 왜 검수 안 했지? 몰라서 그랬나? 아, 그래요? 왜 검수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통일 안 돼 있어? 용어의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개발 조직이니까 HR에서 공고 올릴 때 어떤 사람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초안을 네. 써줬을 거야. 초안을 거의 건드리지를 못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HR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초안을 써준 거의 그대로 올린 느낌이 강하거든요. 뭘 보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딘 영어로 쓰고 어딘 한글로 썼어. 하하. 그리고 이제 맞네. 이 직무나 어떤 그 리퀘어먼트를 소개할 때 순서가 정말 생각의 흐름이야. 뭔가 큰 아. 역할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 이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팀이 오면 이것도 경험할 수 있고 저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용어를 완전히 아예 모르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요, 공고 자체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HR에서 이렇게 올리면 아무도 못 알아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발팀에서 이걸 잘 이해하는 개발자들은 것부터가 알아봐. 허들입니다. 그렇지. 개발자는 그렇지. 알아요. 이렇게 했을 그렇지.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태클은 안 걸고 있었지만, 정말 HR에서 개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고가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여실히 보이는 근데 우리 공고였어요. 이전에 봤던 공고들도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근데 아니, 수준이 좀 달라요, 이거는. 특히 그래요, 아니, 지금? 아니,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아는가 모르는가에만 좀 집중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얘가 트리거였어? 점점만. 야,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팀에 조인하신다면 해서 왜 제이만 소문자? 맞아, 나도 너무 신경 쓰였어요. 아니, 그리고 왜 팀하고 조인을 꼭 저렇게 영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류라고 우리말 아니야,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왜 관행이라는 것과 말을 쓰냐고. 조인하는 건 관행은 다른가? 보통 부정적이거나 레거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관행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냔 말이야. 문화라고 하든가.
여기 아무튼 이거 하나라도 끝내기려면 더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데이터 메쉬가 뭔가요? 플랫폼 메쉬망인가요? 플랫폼 을 명사 뒤에 을을 쓰는데 왜 띄어쓰기 한 거죠? 아니 그만하라고. 부사를 왜 띄는 건데요? 다른 명사인가요? 자, 용어에 네. 집중합시다. 용어. 네, 좋아요. 네. 데이터 검증 및 운영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데이터 검증이 사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막 유용해지고 사내에 많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데이터 검증인 것 같아요. 음. 데이터 그 테이블 정의 정도야 어떻게든 되고 사실 거기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구성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 퀄리티가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검증에 많은 소요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했던 파이프라인들 중에 일부가 작동을 임시로 잠깐 안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일이 발생하면 그럴 때 그거를 복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예상치 못하게 다르게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던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어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검증이라는 것이 여기도 써 있지만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일정 이상 사이즈가 넘어가면. 그래서 기계가 코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걸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겠죠, 아마도? 그런 일을 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옵스 관행을 연구하고 도입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관행 그쵸. 한글로서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지. 이해했습니다. 그 데이터옵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에서는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번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막 널리 퍼져 있는 많이 쓰는 방식이라는 좋은 방식이라는 의미로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문화보다는 모범 사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면 잘 일하는 방법 같은 식으로 좀 풀어서 쓴다거나 같은 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옵스라는 건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 그 자체를 제품, 프로덕트라고 바라보고 전사가 내부 직원, 내부 고객으로서 사용자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걸 제품 수준의 사용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인터널 툴, 내부 도구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 내부 직원이 쓰니까 대충 만들어. 뭐 디자인 없어. 문서 대충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직이 좀 많고 많이 쓰는 덴가 본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비율이 발생하는 걸 조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작성해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니까 리더를 뽑는 거였네요. 이렇게 해줄 네네. 리더를 뽑는다군요. 좋습니다. 뭐 부서장이 같이 일할 팀장을 뽑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또 단어들 중에 보일 만한 게 데이터 메시,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돼 있네요. 데이터 메시는 제가 여기 데이터올릭 방송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 셀프 서비스가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전형적인 셀프 서비스 플랫폼이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플랫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요청해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게 그 회사한테 "안녕하세요. 저 뭐가 필요한데요."라고 말하면 그 직원이 "아 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혼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서비스라는 표현이 좀 아까 말했던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감각과 좀 비슷합니다.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온전히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갖춰주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셀프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보시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아이데이션하고 직접 거버넌스 및 시스템을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됐다거나 레거시가 너무 불편하다로 들리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기로 했네. 어쨌든.
멀티 프로덕트 기반의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무지하게 많은데 데이터 플랫폼은 한 곳에서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 박사 제안할 게 있습니다. 네네. 딱 그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넘기려고요. 한 계속. 문장을 한 문장씩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 박사 번역기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데이터 여기는 파이프 넘어가도 위주가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좋아요. 이제 넘어가 넘어가도 될 보시죠. 것 같고, 이것도 넘어갈까요? 좋아요. EKS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할까요? 좋아요. 네네. 다른 건 다 익숙하신 거면 좋아요. EKS는 E가 뭐의 약자더라? 엘라스틱일 거예요.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란 뜻이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렇구나. 네, 아는 단어의 다 아는 모음이었어. 건데. 다 아는 단어의 모음이었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운영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운영 도구, 운영 효율 자동화를 제공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AWS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도구의 자체 이름입니다. 애저에서 제공하는 건 AKS고 GCP에서 제공하는 건 GKS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빅쿼리는 아실 만한 제품이죠.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데이터 쿼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용 도구이고요. 데이터브릭스가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브릭스랑 스노우플레이크 정도가 이제 전형적인 모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한 것 때문에 IPO 상장까지 해낸 각각의 회사들입니다. 모던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된 곳들이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좀 온프람, 그러니까 너네의 소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특이한 회사이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무지하게 빠르게 분석에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걸로 강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니 컴퓨팅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터 스토리지 분리니 뭐 등등 다른 얘기가 있는데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에어플로우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한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구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전에 로톡의 내 이름도 까먹었어. 정한님? 정한님 맞아. 정한님이 자기 내부에 있는 도구를 이걸로 바꿨다고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쭉쭉 내려가서 네. 리니지 추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리니지 추적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그 전에는 원래 뭐였던 걸 계산해서 만든 결과물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 하이퍼 커넥트의 사례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 회사의 전체 고객 수 같은 데이터는 각각의 프로덕트의 DAU 테이블에서 사용자 DAU 테이블에서 DAU 같은 날로 조인해서 만든 프로덕트 13개의 집합의 합산이다 같은 것들을 기록해놔야 이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니지 추적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무언가 계산해서 만들어 라는 걸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걸 사용해서 다른 걸 만들어 이런 일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지표를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부르고, 걔가 어떤 것들의 결합의 결과물이다 라고 써있는 거를 리니지 추적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required qualifications까지는 쭉 그래도 아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고.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알면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제일 모르니까. 여기에서 테라폼 밑에서 두 번째 테라폼. 그렇군요. 좋아요. 테라폼이라는 게 이제 이 데브옵스 개발 생태계의 인프라 에즈 코드, 여기 IAC가 인프라 에즈 코드의 약어입니다.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한다 라는
단어의 대표고 이거의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가 테라폼이에요. 여기는 자체 정의 언어인 HCL이라는 언어 코드를 가지고 인프라를 정의하게 되어 있고 그 정의된 언어 그 상태가 클라우드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게 동작하는 걸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테라폼이 여기에 약간 어떤 인프라이드 코드도 당연히 테라폼에 기대어 서비스를 기능을 제공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단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래서 CI/CD는 아까 봤었고 네. K8S 요게 조금 궁금하네요. 네, 요게 좀 특이한 관행인데 K로 시작해서 중간에 8개의 알파벳이 있고 S로 끝난다는 단어의 약어입니다. 뭐라고요? K로 시작해서 네. 중간에 알파벳 8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S로 끝나는 단어야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어? 이거는 쿠버네티스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아, 네. 쿠버네티스에서 네, K랑 S는 쓰고 가운데가 8글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데 왜 그러면 쿠버네티스라고 안 쓰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힙하잖아. 짧아서? 아니요. 진짜로 짧아서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머신러닝 이걸 대신에 쓰는 알아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뭐 그건 맞죠. 알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넘어가고 좋습니다. 근데 영문자 중에 플링크는 저런 식으로 쓰는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게 사실 아니라 예. 거의 개발 생태계에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개발 생태계 관행이에요? 제 감각에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그 국제화, 그러니까 번역 기능을 서비스에 도입했다라는 뜻인데 그것도 i13n인가 그러고 i18n인가 그러고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도 그 접근성, 그러니까 시야가 좀 제약적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기능들을 액세서빌리티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A19Y인가 그래요. 예. 이제 아마 요걸 처음 쓴 걸 보고 이렇게 줄여서 쓰니까, 그리고 '그렇게 썼는데도 모두 다 알아보네. 이렇게 줄여 쓰는 걸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시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요런 관행은 이렇게 딱 3개 정도 있습니다. 좋아요. 인정하도록 네. 합시다. 플링크는 뭡니까? 플링크는 스파크랑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제품입니다. 스파크는 하둡 시스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분산 병렬 처리를 해 주는 도구라는 뜻이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만드는 기술의 일종이에요. 근데 하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제약사항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성이 적은 안정적인 기술인데 반해 느리죠. 근데 스파크는 그런 분산 병렬 처리를 메모리에서 취급해서 빠릅니다라고 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도구이고, 스파크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서 느려. 요즘에 새롭게 만들면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어 해서 나온 대항마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플링크가 있다 그러면 더 성능이나 속도 같은 데 좀 관심이 많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DBT가 좋습니다. 뭡니까? DBT. DBT는 이번에 제가 기가 막히게 딱 검색을 해보면 좋겠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트랜스폼 데이터 인 유어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DB 트랜스폼을 챙기는 데이터 빌드 툴이라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검증용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중간중간의 과정 중에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를 많이 하는데, 얘가 안정적으로 꽤 성장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구를 사용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소스로 코어 부분이 나와 있어서 꼭 클라우드 돈 내지 않더라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공고를 읽는데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되네. HR 얘기를 안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얘기하시죠. 좋아요. 요거 빼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좋아요. 아니, 나라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죠, 그죠, 그죠. 나라면 저 공고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내 양을. 그 외에 지금 이게 김 팀장이 제가 전에 그 보고서 갖고 왔을 때 감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보이는 게 예, 의미지. 예.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툴들을 써요. 해서 그냥 거기다 쓰면 되거든. 그냥 그럴 수- 저거 챗GPT한테 주고 읽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한 20배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닙니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특정 조직을 뭔가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방할 생각이 없고 그냥 제 저도 관점에서는 좀 폄하한 거 아쉽다. 아니에요. 팁을 드린 건데. 네. 아, 야, 알겠습니다. 그냥 아쉽다. 네. 그렇게 아쉽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 D7C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까? 오늘 하나 배운 거. D와 C 사이에 7개의 글자가 있는 데이터 홀릭. 우리 앞으로 에 D7C라고. 바보야. 데이터 네? 홀릭은 띄어쓰기가 있잖아. 띄어쓰기 없는 걸 줄여야지. 한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치. 아니죠. 아. 데이터 홀릭은 우리가 만든 용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난 항상 네. 띄어쓰기 데이터 있었는데. 홀릭이라는 신조어구나. 네, 그럼요. 오. 네. 그런 거였어요? 나도 띄어쓰는 건 줄 알았는데. 나도 띄어쓰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네. 홀릭이 그냥 단일 단어가 아닐걸요? 아, 알코올릭 이런 것처럼. 네. 아니 홀릭 뭐. 중독이라고 못 써? 그 자체를 명사로 못 써? 전미사란 뜻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홀릭은 명사가 없어? 기본적으로 전미사예요, 제가 알기로. 네. 제대로 쓴 거네. 전미사인데요. 음, 네. 네, 네.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그냥 홀릭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냥요. 그러네. 마이너스 홀릭이어야지 말이 됩니다. 그러네. 어허. 마이너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공고를 살펴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런 공고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알 사람만 어차피 오면 되니까요. 네, 모르는 사람들 보라고 쓴 글이 아니지. 근데 나는 이렇게 퍼블리싱 되는 모든 문서는 브랜딩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토스에 JD에 열광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도 몰라, AI도 몰라, 금융도 잘 몰라. 근데 토스의 JD는 읽으면 재밌거든. 읽을 수가 있거든. 읽을 수가 있어. 왜냐면 그들은 굉장히 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노력을. 가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브랜딩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비슷한 들었어요.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기은님이 엔트로픽 연구 얘기해 줬잖아요. 엔트로픽에 커리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들어가면은 얘네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를 직군별로 지역별로 정리를 다 해놨는데 네, 포맷이 다 통일돼 있어요. 그리고 용어가 전문인이 아니어도 제가 봐도 이해할 수 다 그 엔지니어 뽑는 공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토스가 좀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친절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가 어디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걸 밝히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괜찮겠죠? 제가 토스의 HR 멤버를 만났어요. 우연히 강의를 오신 분이랑 이야기하게 됐는데 제가 요 공고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릭이라는 컨텐츠를 하는데 토스의 공고문이 되게 HR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고 우리 컨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다. 모두가 당신들의 공고문의 형식을 따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이제 이 JD의 선도주자가 된 걸 인지하고 있대요. 본인들도. 그래서 더 신경 이번에 쓰겠네. 새로운 걸 기획을 하고 있대. 오. 새로운 스타일의 JD를 또 기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으로 몇 개의 직무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한 번 더 또 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도적이구만. 이야. 뭐 그런 이야기는 그런 잠깐만 이야기 우리 없고. 너무 좋게 마무리 포장 잘해줘요, 박 박사가.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용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의 공고였냐면 저 직무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전문 지식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저걸 다 아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수준인 건가요? 저 정도면? 리드가 갖춰야 돼? 우선 뭐 역량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읽어서 이해하기로는
우선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어떤 네. 느낌이냐면 그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고 저기서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수준으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쵸. 일을 할 수 그치. 있어야 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리드의 성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아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디테일을 지시할 수 있는 정도여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러네. 그쵸. 뭐 시킬 수 있으면 리드니까. 되니까. 네. 오히려 음.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관점과 목표 그다음에 원칙 아니면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에 갖추어질 수 있는 기반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라든지 흐 막말로 그거를 어디다가 물어봐서 알아낼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할 수 있는 음.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음. 지금 여기는 이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 플랫폼을 겪어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음. 도구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예. 그러니까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먼저 알고 있거나 그걸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거나 인 상태인 사람이 리드로 와서 그런 경험치를 빨리 조직 내에 반영해 주는 것을 아마 기대하게 될 텐데 음.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맥락이라고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보이기는 한다 정도는 되는 음. 거죠. 음. 좋습니다. 뭐 좀 그런 게 궁금했었고 저희 이제 다른 멤버들의 소감이랑 박 박사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 팀장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저는 박 박사가 채용 공고 콘텐츠 할 때마다 드는 공통적인 생각인데 개발자들 참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다 알고 쓰지? 그리고 새로운 게 너무 많이 계속 끊임없이 빠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공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참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개발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정도를 아는 분이라면은 많이 벌어 가시겠지. 네. 음.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기은 님은요? 네. 저도 되게 동일한 생각을 했고 전 보면서 '리니지? 게임? 리니지?' 이러면서 이제 보고 그죠. 예. 있었는데 그 당연하지. 네. 되게 이제 엄청 많은 용어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되게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박 박사님도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맞아, 음. 맞아. 들었습니다. 음. 박 음. 박사 번역기 훌륭해요. 네. 최고입니다. 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두 개만 짚고 제 거 얘기 마무리해 보면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빨리 변하긴 하지만 오늘 나온 뭐지? JD에 있었던 기술들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정도 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5 년이 예. 지났다고요? 나온 네네. 지가? 네네. 오. 그래서 꽤 안정적인 시도에 가까운 도구들이에요. 아. 네. 그나마 검증된 도구들이라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음. 회사들이 그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들이 겪어 봐서 이미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된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을 어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글들을 써 놔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좋은 그런 식의 성숙도가 좀 있는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그 리니지 게임의 뜻이 혈통이자 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아. 단어 뜻이 원래 아. 그래서 데이터 라고 하면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란 뜻이에요. 아.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족보. 굉장히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네. 데이터 그렇지. 족보라고 해석하는 게 깔끔합니다. 맞아요. 음. 음. 네. 저도 오늘 준비할 때는 준비하면서는 채용 공고 몇 개를 살펴볼 때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좀 음. '용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했어 갖고 JD가 3 개였던 거였는데 그걸 이렇게나 천천히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고 아마 당분간 '당분간 JD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JD를 한 너댓 개를 보면 '아 데이터 플랫폼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도구들을 직접 한 번씩 써 보기 하면서 더 손에 와 닿는 도구의 감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컴퓨터를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있어야 실습하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와, 되게 좋은 핑계네.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컴퓨터를 사기에. 곧 그동안 맥이 나오나? M4 맥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했다간 더 힘들 거라서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재밌었어요. 조 과장이나 김 팀장이 질문을 할 때마다 사실 김 팀장이 파고드는 것이 저는 더 하나라도 제대로 알자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성실하게 막 대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넓고 얇게 아는 게 좋을 때가 있고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좋을 때가 있어서 근데 저는 조금 더 제 인생에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인프라이드 에즈 코드가 데이터옵스 방송도 한번 있었고 그때도 한번 소개했었었는데 아예 인프라이드 코드 방송도 한번 다시 준비해 봐야겠는데 요즘에는 또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의 상황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용어에 가지는 의미도 조금 달라지긴 해갖고 제가 달라진 의미로 전달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이즈 코드가 생성된 시기 때의 개념과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인프라이즈 코드의 개념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걸 전달하면서 걔는 아마 제가 그 실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제가 운영자이기도 해갖고 지금 회사 인프라도 다 인프라이즈 코드로 돼 있고 예. 그거 다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공감이 좀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그거는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채용 공고로 여러분께 잘 모르는 단어 설명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한 내용도 좀 풍부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박박사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네. 데이터력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